여러분 안녕하세요. i24 뉴스 영어 심층 인터뷰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은 이 협상에 레바논 전쟁의 종식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전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활발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화요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마을들과 안보지대에서 활동 중인 IDF 부대에 대해 증가함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 군사대표단은 금요일 워싱턴에서 만나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남부 레바논에 레바논 군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밝힌 바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이후에만 이스라엘 방위군의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크 네리아 씨와 함께합니다. 예비역 대령인 자크 네리아 씨는 예루살렘 공공정책센터에서 중동 문제 수석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태어난 네리아 씨는 1968년에 이스라엘로 이민했고 곧바로 이스라엘 방위군 입대해 21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는 IDF 군사정보국에서 평가 부국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외교정책 고문을 지냈습니다. 자크 씨, 오늘 저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죠.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휴전들에서는 헤즈볼라가 멈추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식의 역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 마을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헤즈볼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휴전은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휴전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면전, 완전한 전쟁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북레바논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분대를 위협하고 물론 민간인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더 강력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대가 레바논에 더 깊이 침투하고 레바논 내의 특정 엘리트 표적과 지도부 표적을 겨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지시로 인해 대립의 범위를 베이루트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히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베카 계곡과 레바논 북부에서 전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건 소모전이고 바로 이것이 헤즈볼라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지역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미국에 의해 정해졌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내부로 10km 이상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워싱턴의 압력에 묶이고 불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카셈이 마지막 연설에서 말했듯이 순교 아니면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절대 양립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정도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이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 레바논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당신이 레주와 계속 협상한다면 우리가 거리로 나서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카셈이라는 이름의 이 매우 특이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텐데
당신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셨죠. 이제 레바논에서의 휴전이 그 휴전 협정에 명시되든 아니든 이스라엘군이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남아있는 한 계속 공격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 지역에 머물면서 헤즈볼라의 공격을 계속 견딜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이건 2000년 철수 이전의 현실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레바논에서 5km나 10km의 안전지대가 우리가 레바논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열, 2열, 3열에 있는 29개의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통제하에 있는 마을이 68개가 넘고 그들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방어는 우리 국제 국경 내에서 그리고 레바논 내부의 보안 조치와 함께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지대이 왜 필요한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에게 위협이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을들이 점령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레바논 사람들이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바티아와 티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25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 이 북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헤즈볼라에도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완충지대의 보안상의 필수 조치라기보다는 압박 전술이라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험이 있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헤즈볼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헤즈볼라가 지금과 같이 성장하도록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남부 레바논 전쟁 그리고 군대와의 대치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군대를 레바논과 북부 마을 사이에 배치한다면 우리는 군대와 마을을 국제 국경선 뒤에 같은 위치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레바논 정부와 정치적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번 협상의 목적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레바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 협상단은 레바논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의 철수 협상과 남부 지역의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나 안보 협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바로 레바논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현역 장교에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한 명은 레바논 내무군의 평가 책임자이고 두 번째는 다피아에서 정보 담당자입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는 건 레바논 군의 첩자가 많고 그들이 헤즈볼라와 접촉 중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바논과 맺은 어떤 합의도 레바논 군대의 도움이나 지원으로는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그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암시하는 것은 레바논 군대의 구성과 그곳에 시아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군대의 구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는 임무를 레바논 군대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헤즈볼라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는 교육 시스템인데 이는 레바논의 공식 교육 시스템과는 별도로 헤즈볼라만의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레바논 국가 대신 살람 야민이 국가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레바논 군대와 행정부 내부에 첩자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레바논 군대의 60%가 시아파입니다. 이는 그들이 남부에 있는 두모나 친척들에게 맞서 움직이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 최고사령관 자신도 만약 헤즈볼라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한다면 1975년에 그랬던 것처럼 군대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레바논 정부를 신뢰하거나 믿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여단을 창설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단은 헤즈볼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레바논 여당이 될 것이고 남부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설령 아니 더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레바논 군인은 한 달에 $250를 받는 반면 헤즈볼라 전투원은 정확히 $2,00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대의 총사령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린지 그레이엄을 만났습니다. 그가 워싱턴에 갈 수 있을 때요.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워싱턴에 못 갑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헤즈볼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레바논의 맥락에서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헤즈볼라는 영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테러 조직일 수 있지만 레바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 사령관이 사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참모총장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은 레바논의 공식 내부 치안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변호사였으며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치되어 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또 다른 사촌은 아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말은 또 다른 시아파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세 곳에 걸쳐 있는 셈입니다. 한 명은 헤즈볼라, 한 명은 아말, 그리고 한 명은 내부 치안 부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레바논에서 시아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레바논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또 다른 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윌라야트 알 바키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는 율법 학자들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뜻에 복종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를 것입니다. 보세요. 이번 주 연설에서 나인 카셈이 한 위협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는 기본적으로 레바논 정부의 이스라엘과의 협상에서 철수하라는 평소의 요구를 넘어서 레바논 내 시아파와 그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서라고 촉구했고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레바논 내에서 내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화약고 위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점화하고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레바논에서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들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하산 나스랄라는 레바논 기관과는 독립적인 자체 광섬유 네트워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푸아드 시니오라 당시 총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레바논의 주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민병대일 뿐이고 정부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즈볼라는 사흘 만에 수도를 장악했고 두루즈 산악지대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 때문에
결국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포기하는 대신 레바논 정부의 모든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보세요. 내전의 힘든 기억은 아직도 레바논 사람들의 정신과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레바논입니다. 이제 초점을 여기 이스라엘 북내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가자지구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문제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 중 하나라도 끝맺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 중 하나라도 최종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마다 북쪽에서 군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군인이 가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저격수에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반 동안 전쟁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예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잭, 이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요된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위협은 여전합니다. 그 결정들은 잘못된 결정이었어. 당신이 말했듯이 그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응은 신속해야 했고 신속하고 단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그저 질질 끌었죠. 우리는 가자 지상에 개입할지 결정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부가 북쪽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자 지구 북쪽을 점령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파 병원 지하에 있다고 해서 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칸 유니스라고 했고 또 칸 유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그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지금 레바논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우리는 헤즈볼라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We trapped Hezbollah and 우리가 그를 위해 놓아둔 함정이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건 그러니까 드론과 사이버, 광섬유를 활용한 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IDF에게 전략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준비하지 못했죠. 마치 우리가 가자에서 일어난 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안보를 믿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안보니까요. 우리는 안보를 원합니다. 아시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안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의사결정 과정에 비판적이지만 또 앞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런 상황, 즉 당신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많은 이스라엘인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차크 라빈과 함께 일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항상 나는 매년 미국에서 받는 30억 달러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차크 라빈은 다른 어떤 총리보다도 항상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상 그들을 놀라게 했죠. 무엇보다도 415명의 하마스 지도자들을 레바논으로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행동들은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미국이 이란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사 결정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말이죠. 그는 니비 네타냐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주권과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백악관과 워싱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의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그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말은 미국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후티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전쟁을 멈춥니다. 그들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후티와 함께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란과 합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든 할 것이고 우리는 이란을 계속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그들은 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지금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다이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며 헤즈볼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다이아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저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옆구리를 잡고 말합니다. 세상에 누가 워싱턴이 우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쇼의 마지막 빠른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 했지만 이번엔 4장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레바논 국회의장이자 시아파 지도자인 나비 베리입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큰 마피아입니다. 이 사람은 헤즈볼라로 들어오는 자금을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세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건한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모든 입장을 취하도록 선동하는 인물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야이르 라피드입니다. 야이르 제미르는 오늘날 정부의 어떤 지원도 다른 어떤 세력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전쟁에 좋지 않은 결과를 그와 그의 직책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전통을 깨고 이제 이 2장의 사진은 1950년대, 60년대 베이루트에서 어린 소년이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네. 그 시절 베이루트에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의 삶은 어땠나요? 사실 저희는 베이루트의 유대인 구역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구역 밖에 살았고 우리 가족은 좀 특별했죠. 제 아버지는 러시아 태생이셨고 어머니는 로도스 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꽤 드문 일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랍 출신 유대인들은 주로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는 러시아 출신이고 어머니는 그리스 출신인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건 드문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어머니가 우리를 이 학교, 프랑스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선택하셨거든요. 저는 그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부족의 대장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타이거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 대장이었죠. 레바논에 있는 스카우트 부족의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 저에게 그 학교, 그 기숙학교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마쳤을 때 2학년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똑똑해서 2학년을 건너뛰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말 시상식에서 저는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연설하는 게 익숙했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요. 갑자기 그때가 1968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돌아보니 그 사람이 학교 교장인 페르마 로잔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런 바보들 신경 쓰지 마.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네 자리는 이스라엘이야. 거기엔 남자들이 필요해. 너는 거기로 가야 해.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레바논에서 다시 유대인 소년들이 스카우트단을 이끄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레바논 자체의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레바논은 결국 여러 칸톤이나 연방 형태로 분열되거나 아니면 이슬람 공화국의 또 다른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전성기 때 레바논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예전의 일부라도 다시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레바논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는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 자크 네리아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온더 레코드를 시청해주세요. 오늘과 이전 방송은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